지지율은 좁혀졌어요. 8일 앞으로 다가왔고. 자, 그랬던 이유일까요? 대법관 이슈를 덮고 윤 끊고 양쪽의 전략도 다릅니다. 거두절미 최신 여론조사부터 바로 보시죠. 자, 추이를 한번 볼까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 변화 양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2에서 47.3으로 1.9%포인트 하락. 김문수 후보는 36.4에서 39.6%, 3.2%포인트 상승. 이준석 후보는 9.4에서 9.6으로 미세 조정 양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후보의 격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바로 직전 조사와 이번 조사를 좌우로 비교해 보시죠. 두 후보의 격차는 12.8%포인트에서 7.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추격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0% 여론조사율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부산에서 어제까지 유사하다 올라온 곽규택 의원님, 방송 끝나고 또 부산 유세 가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가지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를 절반 보전받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인 10%의 여론조사를 못 얻었다는 것 등등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작게는 한 4% 정도, 크게는 한 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약 일주일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산에서 한 2주일째 직접 선거 이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부산의 제 지역구가 서구 동구라고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첫 주만 하더라도 선거 운동을 하면 조금 이렇게 좀 썰렁한 반응 이런 게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 보수 성향의 표가 좀 모이고 있다. 결집되고 있다. 반응도 좋고요. 오. 그런 게 확실히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 좀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 지역, 그 지역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접어들면 굉장히 접전으로, 이번 주부터 굉장히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결국은 이 막판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렸다라고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보고 있던데, 네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요 49.2%예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7.3%예요. 47.3 대 49.2.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불리해지게 된다라는 결과이고, 이준석 후보의 다 독자적인 지지율이 10%에 못 미쳤다. 그러면 이 단일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그 그래프에 나왔지만 네. 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차이가 7.7%였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9.6%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 한 2% 정도 수치는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오차범위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제 두 분이 단일화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표가 그렇게 다 쏠리느냐,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서로 간에 굉장히 다른 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미지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합쳐가지고 김문석이 되면 김문수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강경한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그 강경한 이미지가 더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상승세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일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상승세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TV 토론 2번인가 했었단 말이에요. TV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요 역할이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아이디어랑 이상적인 구도는 이제 TV 토론 한 번 더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딱 중심 딱 잡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일화하면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최대치로 극대화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의 결심을 내릴지 결단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에서 봤을 때 조기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 내지는 하락세. 이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선거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지층 결집이 있을 거라고는 봤고요. 지지층 결집이다. 예,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따라 붙을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네네. 상당히 긴장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뭐 세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이 TK하고 60대 이상의 결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결과를 뒤엎을 만큼 갈 수 있을 것이냐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지금 정도 약 10% 가까운 1, 2 후보 간 격차는 2007년 대선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안심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번 이 조기 대선에서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이 여론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한 격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중도 또 함적 보수 측의 지지를 이완시킨 분명히 있어서 네네.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이런 긴장감을 더 높이면서 그런 부분 이 선거의 어떤 본질적 측면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한다면 지금의 격차 추이가 계속 좁혀져서 네.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 말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할 것 같지 않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는 상수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렇죠. 그 상황은 뭐 일단 그게 초래할 선거 한 5일여 앞두고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서는 미리 그 예측해놓고 거기엔 대비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국민 전체의 뜻이 네. 반영되는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긴장하고 선거 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민 최고.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청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후보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질문 드릴 텐데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 소폭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10%를 찍었던 여론조사도 있고 10%가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박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의 실제 득표율에서 10% 이상이 나오려면 여론조사에서는 통상 뭐 한 15, 14, 16이 나와야 1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양당으로 결집되는 결집 효과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가 못 미치는 지지율인데 그렇다면 뭐 선거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지난주 뭐 여론의 분석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단일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지층을 배신하는 것만큼 큰 손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신당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견제했던 입장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갔던 그런 개혁신당의 네네. 지지세가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국민의힘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했던 바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해주신 그런 언급해주신 뭐 돈이라던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혹은 국민의힘으로 결국 들어가고자 개혁신당을 창당했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일화를 통해서
통해서 그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견제해왔던 정치적인 노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실은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세력,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지지자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39.6 더하기 9.6이 바로 49.2가 되겠냐 그 말씀이시군요. 저는 오히려 더하기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단일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일화를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과 김문수가 만나면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서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단일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 그리고 조기현 변호사님, 곽규택 의원,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여론조사는 KSOI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6.0, 김문수 후보가 41.3.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후보의 격차가 4.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7.8%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9.1, 이재명 46.0, 두 후보의 합산은 49.1이 됩니다. 자,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보다 더 김문수 후보나 이 보수 진영에게 더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두 후보의 앞자릿수가 같고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포인트 차이도 4% 포인트 차이로 상당히 지금 좁아졌고,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7%긴 합니다만 합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뭐랄까 이 합쳤을 때 결과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사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그대로 김문수에게 오느냐, 후보에게 네네. 오느냐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기본 지지층이 좀 보수적인 그런 지지 성향을 가지고 기반에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보수 우파 쪽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네. 조금 더 결집하면서 실제 투표 현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대선의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굉장히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화가 되면 분명히 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의 합 그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합산을 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라 이 수치를 둔 해석이 양측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꼭 1 더하기 1이 2가 될지 1 더하기 1이 1.5가 될지 1 더하기 1이 3이 될지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정치권의 단일화라는 것은 이 산술적인 수치의 합산 혹은 이탈률을 뺀 숫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더 주목도 있는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단일화의 효과가 단순 수치보다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내친 김에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6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하고 박성민 최고가 각기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상수로 놓고 있다. 그냥 단일화 될 걸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본 여론조사 결과 3개잖아요. KSOI, 한국갤럽, 한길리서치. 이 세 여론조사 결과 모두 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산술적으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
글쎄요, 저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도 뭐 한 30%, 뭐 28, 9%요 정도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가 10% 넘어서 한 15% 정도 나온다. 그럼 완주해야죠. 하나만 한 건데 본인이 완주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40%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 수치가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는데, 첫 번째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10% 또는 그 이상 15% 이상의 득표가 됐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후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전향을 딱 해서 나는 지금부터 진보 정치인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뭐 정권에서 무슨 장관을 한다든지 뭐 공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토론회에서 그렇게 싸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는 그래도 뿌리가 보수고 나는 국민의힘 당대표 또 하고 싶고 내가 국민의힘으로 나와가지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네네. 그런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만약에 패배한다고 했을 네.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사람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아닐까 싶고요. 그 말대로라면 이준석 후보에게 최악의 경우는 네네. 득표율을 10%도 못 넘기면서 선거비는 하나도 보존받지 못하면서 이 대선 패배, 단일화를 안 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이준석 후보에겐 최악의 경우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 대통령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선거비 보전이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더 최악은 뭐냐면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뭐 7%도 나오고 거의 10%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5%도 안 나온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요, 강용석 변호사예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번 경기지사 할 때 9% 10% 나왔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뚜껑 여니까 어땠습니까? 0.95% 나왔어요. 1%도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네. 그 0.95% 때문에 김은혜가 그 경기도지사가 못 되고 지금 김동연 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준석 후보 그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네네. 완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수치가 나올까?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의 그 거의 뭐 밑바닥이 드러난 데다가 그런 데다가 그 보수 후보는 낙선을 갖다 해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그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럼 최고 공신은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손해볼 게 통 없다. 크게 양보한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의견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 앞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될 거를 상수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가 됐을 때에 대비한 무슨 전략이나 혹시 대책 같은 것도 좀 논의 중일까요? 뭐 그건 뭐 따로 그 논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요.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가장 명분 없는 단일화죠. 둘이 어떻게 합칠 수가 있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한 행위,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던 행위를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보수가 되겠다고 당을 뛰쳐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올 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한번 합쳐볼 만큼 바뀌었나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은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한 거 아닙니까? 당권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본인이 나올 때 이 당과는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게 더 명확해지고 있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게 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졌지 합칠 만한 명분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일화를 한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아까 박성민 최고 얘기했처럼 이게 플러스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잘 설득하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보수층 내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층 일부의 단일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체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이 단일화가 막판 구도를 뒤흔들 만큼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결과를 바꿀 만큼의 효과를 갖고 올 것이냐, 저는 단일화 자체로 이미 그 효과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특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그 단일화의 명분을 세울 만큼의 어떤 지금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이 판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네. 이준석 후보의 선택은 실익이냐 아니면 이런 명분까지 깨면서 단일화 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아실 겁니다. 40대 총리 얘기까지 김문수 후보가 꺼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던 것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자,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 대법원을 손보겠다라는 법안들이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의원, 현행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으로 대법관의 자격을 국한했는데 개정안은 학식 덕막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라는 이야기라 논란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관에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 유시민도 재판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다, 주진우 의원 등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판결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신뢰 훼손될 우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비판, 반대 여론까지 제기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래도 계속 또 누군가 개별 입법을 또 내요. 그건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장기적 과제다. 그러면 그건 언제일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비판 들어보시죠. 법치주의의 상권 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입니다.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우인 이재명 후보는 모르쇠 하는 무렴치한 배우 정범 정치,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비법조인도 이 대법관이 되게 하겠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법안 내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곽기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후에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 내지 100명까지, 지금은 14명인데요. 늘리겠다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왜 대법원에 안 좋은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헌법재판소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이거하고 세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를 최고 재판 기관으로 만들고요. 대법원을 그 산하기관처럼 만들어서 대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베네수엘라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확 늘리면서 네. 그 정권의 취향에 맞는 대법관들로 충원을 했어요. 비법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면서 비법조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대법원을 이렇게 되면, 장악하겠다? 예, 대법원을 민주당 성향 또는 뭐 이재명 후보의 친 이재명 후보 쪽 인원으로 채우겠다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비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거냐? 저는 제일 가까운 후보로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대법관 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의회도 장악하고요.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뺐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개별적인 국회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는데 지금 저 안을 낸 분이 박범계 의원 아니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간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중요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놨다가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역풍이 부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발 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두고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곽희택 의원님 의견입니다. 박수민 최고 의견도 궁금한데 김어준, 유시민도 대법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김어준, 유시민 뭐 이렇게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이 보수 진영에서 공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좀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법관이 되는 그 조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갖다가 이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는 거죠. 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항들이 붙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법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제 대법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좀 과한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일단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것이 당론 법안입니까? 아니죠.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사실은 이것을 거치면서 저는 내용이 꽤나 많이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조차도 직접적으로 섣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그러면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조경 변호사님. 학식 있고 법률적 소양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 뭐였죠? 아, 덕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조건으로 특정인을 따져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뭐 예. 법안이 뭐 저거니까. 뭐 그 자격은 되죠.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회에서 밝혔지만 지금 당장은 이 비상계엄이 초래된 여러 이 경제적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할 때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 논의가 분분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열되거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후에 논의해볼 문제라는 얘기를 덧붙였다는 것은 그걸 당장 시간을 밀어놓고 요 대선 시기에 자꾸 이게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니까 요것만 피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분명 이거는 여러 가지 접근 논의가 필요한 거고 대법관에 이 비법조인 넣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적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 그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그 이제 법안이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네.
제출이 되면 논의해봐서 규법적인 대법관이 말이 안 된다 이러면 통과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뭐 법치주의 삼권 분립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요.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판사님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의사 자격증을 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의대 정원 늘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식 있고 덕망 있어 보이고 경험도 많아 보이는데 예컨대 정혁지 변호사 같은 사람 딱 보니까 저 몸을 보니까 병원 많이 다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학적 소양. 그러니까 저 병원 많이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고 뭐 몇 번 다녔겠습니까? 그러면 저 정도 되면요. 병원에 대한 그 병에 대한 소양도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한테 의사 면허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덥석 받았어요. 준다는 그걸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의사를 뭐라고 합니까? 저 같은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돌팔이 의사한테 와가지고 진찰 받고 수술 받고 그럴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냔 말이죠. 대법관이라고 뽑아놨는데 그 대법관이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냐? 판결문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재판 몇 번이나 합니까? 살아가면서 진짜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송 걸어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맡은 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법관 만들어가지고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법치주의 삼권 분립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뭘 상식적인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박범계 의원님이잖아요. 박범계 의원 어떤 분이냐면 4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뭐 했었습니까? 판사였잖아요. 판사하다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뭐까지 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분이 저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그런 법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조규현 변호사님과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이 단일화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두려움, 단일화에 대한 두려움, 망상 속에서 자기 궁금증을 풀어나왔다. 이준석 후보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에 앞서서 내란 세력과 결국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뿌리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는데요. 28일 전까지 이준석 후보와 직접 만남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요.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반명 원팀,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그중에 하나겠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옷까지 입고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 앞서서 신윤 구태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는 메시지와 액션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의 무능한
정책 깨부수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시는 친윤 세상 깨부수고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목이 쉬어버린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자라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장면을 두고서도 여야 해석이 좀 궁금한데, 자, 일단은 곽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친윤 구태를 버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했고요. 또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겠다 네네. 하는 이야기도 했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일부 흡수를 하면서 그렇군요. 예, 또 당을 다잡아 나가고 있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별도로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수 우파 세력이 새로운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던짐으로써 지지층을 또 확대하고 있다. 지금 김문수라는 이름이 보여집니다. 적혀 있는 운동복을 입었군요. 예, 예. 근데 원래 저 운동복이 참 단일화가 늦게 되다 보니까 원래 지역에 이 보급됐던 그 유세복에 후보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랬군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광안리에, 부산 광안리에 왔을 때 준비된 옷을 입었는데 네. 이제 후보 이름이 없는 그런 것이었고 어저께는 이제 준비가 된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선거 한동훈 전 운동에 대표 말씀하셨던 거죠. 예, 뒤에 보니까 흰머리의 청년, 우리 도지구 출신 김무식 그러네요. 교수 옆에 있군요. 예. 그래서 석천 준비가 호수 좀 뒤늦게 됐다.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이 장면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견 변호사님. 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김문수 이름이 적힌 옷 갈아입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셨네요. 그리고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저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어렵게 유세를 하죠. 물론 전략적으로 절박함을 호소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유세차 많고 거기에서 마이크로 하면 집중도도 좋고 할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이 과정이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단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시작할 때는 옷도 안 입었지만 김문수 후보도 연호할 때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로 연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후의 당권을 노린 정치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이 지금 한동훈 이 전 대표의 행보도 그 본질적인 어떤 이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정치 상황이 지금은 이제 선거 막판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옷도 입어야 되죠. 단일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니까 얘기해야 되죠. 상황에 맞게 메시지와 보이는 양태를 바꾸고 있을 뿐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선거에서의 유세는 김문수 후보를 위한 유세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정치 활동이다. 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네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편에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가 그냥 본인의 후보직을 사퇴하는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어떤 정치적 명분, 거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총리 직책이든 총리든 당권, 장관 지명권이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실제 단일화로 대선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외부적인 공직이 될 것이지만 그게 뭐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쳐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이 소위 친윤 그 의원분들께서 제안했다는 당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 조건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래도 그 단일화를 계속 지지하면서 김문수 후보 뭐 어떤 누구로 단일화될지는 뭐 최종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일화의 실질적 최종 시한인 28일 그 즈음에서 28일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의 유세 기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일화를 한다면 여러 가지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도 궁금합니다. 28일 이전에 이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인 대성 빅매치. 오늘은요, 이 거북섬 웨이브파크 발언 논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